체크해 볼게요. 대한체육회 우리 회장님 오셨어요? 아, 유승민 회장님 네, 거기 계시네요.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그 축구협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선출 자체도 뭔가 이렇게 정말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인정되는 사람이 선출이 되느냐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장기 집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축구협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협회는 이런 문제가 없나요? 뭐 사실은 뭐 저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니까 어느 협회 예를 들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또 잘 수행하는 협회들도 있어서 잘하는 데도 있죠, 물론. 구조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모든 경기단체장들이 비상금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함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에 그 소속 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속 협회에 소속된 광역 단체가 있고, 네. 광역 단체에 소속된 또 소속 협회가 기초 단체가 있고, 네. 이렇게 문어발 피라미드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밑에가 많죠. 예,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1,000개 정도가 전국에, 소속 단체가? 소속 단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광역 17개에다가 기초 228개에다가 그 안에 있는 단체들 쭉 곱하기 하면 한 11,000여 개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기초 단위가 예를 들면 무슨 구 탁구 협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체육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그 구성 과정에 뭐 선출 과정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네. 특히 정치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연관성도 있고 또 거기 휘둘리기도 하고 뭐 그 정치적 의도가 또 개입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이권도 뭐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기득권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막 편이 많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주적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직접 뽑게 하고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는 지금 우리 회장께서 개혁을 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꿔놨죠. 네, 지난 7월 16일 날 통과됐습니다. 선거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희가 임원, 심판, 그리고 지도자, 선수, 그리고 그 경기 선수 관리자까지 해서 한 5 분류의 이제 몇 명쯤 됩니까, 선거인이? 저희가 총 이번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총 대충 뽑아니까 약 92,000여 명 정도 9만 되는데요.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수하거나 불가능하겠네요. 예, 기존에는 2,200명 수준이었는데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속 협회들은 그 원래 대한체육회의 정관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관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또 소속 협회들은 저희가 회원 단체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규정을 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럼 소속 협회는 당연히 저희 대한체육회는 직선제로 바꾼다. 준용을 해야 되지만 물론 뭐 이 단체마다 또 굉장히 인원이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자율성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되 어쨌든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선거인이 그렇습니다. 직접 뽑게. 네. 그런데 선거인도 너무 범위가 적으면 그건 하나마나 비슷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계속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축구협회는 직선제를 한 해 만에 하고 다투고 있는 것 같더니 결국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면 당연히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왜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아직 변경하기 전이기 변경 때문에 전이라서. 이게 대한축구협회 회장께서 지금 이미 사퇴를 하셔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민주적 구성, 그다음 투명한 운영, 또 회계의 공정성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진흥위 그리고 그 지금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3번입니까? 예.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할 줄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가지고 군사 침입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못하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지금 군 내에서 장성들이 차지하는 육사 출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요새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 인사 담당 있죠? 네. 지금 전체 그 전력 대비해서 예를 들면 입직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회사, 뭐 네. 육사,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고위 장성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에서. 지금 장성은 총 375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육군 사관학교 차처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대충.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절반 되잖아요. 절반이 넘는 것 절반이 같은데. 넘습니다. 네. 네?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근데 전체 병력 수에서 그러니까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 비육사가 많이 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예. 다른 나라도 사실은 내가 내 얘기를 듣기로는 학사장교나 아니면 ROTC 예. 이런 데 비중이 훨씬 높다면서요. 장성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 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면 최소한 그 이전에 2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죠. 성공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전부 다 뒤에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감시하고 있었겠죠. 각각의 언론사에 전부 다 무슨 그때는 하사관들이 했습니까? 부사관들 가가지고 찍찍 긋고 인터넷 검열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 그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죠. 그래서 군구조 개편과 여러 가지 정보사, 정보기관도 과감한 최초의 개편과 해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를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사, 해사, 공사 이런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데 나라하고 통합해서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러시아, 중국, 공산국가도 사관학교가 없고 장교 1년 양성, 2년 양성 과정이 많고 주요 나라들만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통합된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러우 전쟁 이후에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교 양성 전문 대학 이런 게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있다고 한들 대개 통합사관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지 따로따로 군별로 떼가지고 따로 육성하고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 그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더욱 고도화시키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군 장병들은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가끔씩은 때를 지어가지고 이런 절대로 용서 못할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거죠.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 네, 국민들이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빨리 하자.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힘들겠지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대통령님 왼쪽 45도에 있는 네. 국방부 정책실장이 몇 가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고 이달 말에 26일부터 이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생도들 포함해서 국민들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자체가 통합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이제 캐나다, 호주, 일본이 있고요. 분리해서 운영하는 학교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큰 규모의 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양쪽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또 따라가기도 어려운 이유는 미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학령 인구가 2040년이면 이제 45%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전 상황과 전자권 전환을 고려를 해서 네.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사관학교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훈부